이른바 전관이라 불리는 퇴직 공직자 300명이 10대 로펌에 재취업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관들은 퇴직 전 부처를 드나들며 현직 공무원들을 접촉하고 있어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조성길 전 이탈리아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사급 망명인데 남북 관계에 미칠 파장 짚어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4명으로 일주일 만에 세 자릿수로 늘어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 감염이 확산돼 고령층 비중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세금으로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일부가 병원을 옮겨다니며 과다하게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개월 동안 1,000번이 넘게 물리치료를 받은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이 지구촌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는 대형 산불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폭염 수준의 고온 현상이 자주 일어나면서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제도 국정감사입니다. 21대 국회의 첫 국감이 시작됐습니다. 이래서 국회가 필요하구나 실감할 수 있게 제대로 된 감시, 의미 있는 대안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코로나19 KBS 종합뉴스룸 9시 뉴스, 이 KBS의 기획 취재로 시작합니다. 이른바 전관이라고 불리는 퇴직 공직자들, 이 전문성과 인맥을 가지고 정부를 상대로 로비에 나서거나 정부와의 분쟁, 소송에도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기업과 법률회사, 즉 로펌들이 앞다퉈 이 퇴직 공직자들을 모셔가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물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취업을 승인받았다면 형식적으로 문제는 없다지만 취업 이후 전관의 활동에는 사실상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KBS가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국내 10대 로펌에 취업한 퇴직 공직자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지난 1월 기준으로 300명이 국내 10대 로펌에서 일하고 있고 이 가운데 88%는 5대 로펌에 몰려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법조윤리협의회에 보고된 인원만 300명인데 과연 전관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와 감독 체계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먼저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기준으로 국내 5대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퇴직 공직자는 264명. 이 가운데 129명이 김앤장으로 갔습니다. 광장 40명, 태평양 30명, 율촌, 세종순입니다. 정부 부처로 보면 국세청이 36명, 공정위가 25명으로 인기가 가장 많습니다. 감독기관이고 상대적으로 행정소송도 많은 부처입니다. 커다란 금액의 세금과 과징금을 그 기관들이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그쪽의 어떤 전직 관료들을 찾는 시장은 클 수밖에 없다고 보시겠습니다. 대부분 고문이나 전문위원으로 취업합니다. 공정위에 로펌 관계자가 출입한 기록을 입수해 살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누적 인원 2,920명이 드나들었는데 한 번에 4-5명씩, 많게는 7명이 한꺼번에 행사, 업무 협의, 회의 등을 이유로 방문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전관이 함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일이 수월해진다는 것이 업계의 이야기입니다. 귀를 열어줘요. 안 들었을 사건을 듣게 만드는 게 가장 큰 도움이죠. 야, 너 나 알지? 너 나 옛날에 나 일 잘했잖아. 내가 보니까 이거는 이런 면에서 네가 한번 들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 하고 그러면 선배님이 그 중에서 한번 들어봐야죠.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기간 동안 공정위 현직 직원이 접촉했다고 보고한 전관은 5,400여 명. 92%인 4,900여 명은 로펌에 취업한 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공정위의 행정소송 평균 패소율은 21.7%, 5대 로펌이 담당한 사건에서는 패소율이 26.7%로 높아집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퇴직 공무원들이 취업을 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퇴직하고 3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로펌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퇴직 공무원에게 유리한 의견서를 공직자윤리위에 제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공정위의 서기관 1명이 퇴직합니다. 그는 한 달 만에 김앤장 전문위원으로 취업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도 거쳤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서기관이 김앤장과 관련된 사건을 맡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취업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윤리위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 출입 기록을 보면 2018년 해당 서기관이 과장으로 있던 부서에 김앤장이 18차례나 출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송무를 담당하던 사무관이 로펌으로 옮길 때도 직급이 5급이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거는 공직자의 직무용, 그러니까 공직자의 그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취업 제한 심사는 엄격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은 로펌에 취업한 퇴직자들이 이해충돌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정작 본인은 현재 법무법인 세종의 고문입니다. 로펌에 있는 전직 공무원들은 이번에 확인된 숫자 외에 더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펌들이 법조 윤리협의회에 자발적으로 보고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고문이나 전문위원으로 있는 경우는 변호사법의 규제를 받는 신분 규정에서도 빠집니다. 전직 관료들의 재취업 심사 그리고 현직 관료들과의 연관, 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보다 엄정한 룰들이 좀 적용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위의 경우 퇴직 공무원과 사적 접촉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사적 접촉이 적발된 것은 한 건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개훈우입니다. 이런 전관 예우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수십억대 탈세를 했는데 서류상의 대표만 처벌받고 사실상의 실소유주는 빠져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국세청 간부 출신 세무사가 관여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관 예우 덕이라는 겁니다. 국세청의 전관 예우를 막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논의 20대 국회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지지부진합니다. 계속해서 조태음 기자입니다. 2018년 한 전자담배업체 대표는 20억대 매출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문엔 업체 운영자를 결정할 수 있고 매출의 70%를 가져간다는 A씨가 등장합니다. 사실상 실소유주로 추정되지만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탈세 사건 고발 권한을 가진 세무당국이 처음부터 고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비정상인 것 같아요. 30% 수입을 가져간 사람은 위반이고 70% 가져간 사람은 위반이 아니라는 이런 논리가 되는데 배경에 국세청 전관 예우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국세청 간부 출신 세무사가 당시 탈세 조사를 하던 세무서의 고위 간부를 찾아가 부탁했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좀 알아서 그 영향이 있지 않도록 잘 해달라.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잘 알아서 해드려야지 선배님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바로 담당자를 불러서 법조계 전관 예우처럼 국세청도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이미 논의됐습니다. 5급 이상 세무공무원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곳의 사건을 퇴직 뒤 1년간 맡지 못하게 하자는 것. 하지만 제한이 지나치다는 등의 반론 속에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같은 내용의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습니다. 정관 예우가 아니라 정관 특혜지요. 정관 문제에 대한 취업 지원을 훨씬 더 강화시켜야 될 것 같고요. 부조리에 대한 처벌도 대단히 강화시키는 입법이. 한편 A씨 등은 그런 일이 없었다거나 정상적 업무 처리를 했을 뿐 전관 예우 봐주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엠입니다. 2년 전 이탈리아에서 돌연 자취를 감춘 북한 조성길 전 대사대리. 그동안 제3국 어딘가로 망명했을 걸로 추정됐는데 어제 한 언론 보도로 지난해 7월 부인과 함께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관련 기관이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1년 넘게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 대사 대리의 미성년 딸이 부모의 잠적 직후 북으로 송환됐고 한국행 사실이 공개되면 딸의 신변이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대사급 외교관의 한국행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고위급의 한국행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는데요. 이번 일이 남북관계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가장 고위급 외교관 망명 사례는 태영호 전 주영공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성길 전 대사대리의 경우 직급에서는 1등 서기관으로 태전공사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사급 망명이라는 점에서 민감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1년이 넘도록 망명 사실이 기밀로 유지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정보당국이 여전히 함구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은 조 전 대사대리가 지난 7월 입국 전 수차례 한국행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망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획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한 가운데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하고 북한이 사과 통지문을 보내는 등 남북관계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행을 밝히고 북한 체제 비판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태전공사 경우와 달리 이번 일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우리 정부가 의도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북한을 추가적으로 자극할 만한 은행을 하지 않는 한 북한 당국이 크게 문제 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전공사는 아직 북한에 있는 조 대사대리의 딸이 위험하다며 관심 자제를 부탁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오늘 국감에서 한국행에 대해 외교부의 역할은 충분히 했지만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파장이 확산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영입니다. 국정감사 첫날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군의 대응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야당 국방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 공무원이 실종됐을 당시 군의 구조 노력이 미흡했다는 겁니다. 국제상선통신망으로 연락을 하고 국제상선통신망이 만일 원활하지 못할 때는 기타 신호를 할 때 남북이 서로 연락하게 돼 있어요. 이런 조치 하나도 안 했습니다. 서욱 장관은 실종 이튿날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서 발견된 사실을 알았지만 첩보를 갖고 즉각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첩보를 가지고 북에다가 액션을 취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좀 있고. 여당 위원들은 군의 감청 내용 등 특수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공개된 데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이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 예상이 되는데 보안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이번 사안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냐는 질의에는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북측의 적대 행위로 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북한의 행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이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고 또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또 사건 이후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지만 이달 10일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전략 무기를 동원해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서 장관은 여권 일부에서 제기한 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의 병역 특례 필요성에 대해 고려하진 않지만 연기는 검토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보신 것처럼 오늘 국감에선 북한군에 의한 공무원 피살 사건, 또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논란이 첨예한 쟁점이 됐는데요.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공무원 피살 사건과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의 두 쟁점이 겹친 국방위.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는 시작부터 맞섰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좀 벗겨달라고 하는데 한 명도 지금 증인 참고인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은 한미 간 공동 첩보 자산인 SI에 대해서 노출을 안 시킬 수가 없잖아요. 검찰은 뭐라고 해가지고 검찰이 우리가 그런 무혐의 처리를 받았으면 오히려 추미애 장관한테 사과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고발을 했으면 검찰을 신뢰하니까 검찰이 고발했을 거 아닙니까? 복지위에선 추 장관 아들의 무릎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낸 데 대해 야당은 동행명령서 발부를 요구했고 여당은 정쟁을 그만하자고 받아쳤습니다. 정쟁 국감하지 마시고 정책 국감 합시다. 예, 맞습니다. 저 의원님. 고위 공직자들은 현안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남편의 미국행 논란에 대해 경위를 떠나 송구스럽다고 밝혔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관리 문제를 사과했습니다. 네,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유통 관리가 미흡해서 예방접종 일정이 지연되고 또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방위에선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 연구단체가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네이버가 이 단체를 통해 국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주장했고, 윤 의원은 동료 의원을 매도하는 모욕적 발언이라며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확진자는 114명,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94명 늘었습니다. 추석 연휴 끝나고 검사량 자체가 많아져서 확진자 수도 늘었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서 감염이 계속 번지면서 고령층 확진자 비중이 높은 게 걱정입니다. 방역당국은 환자 발생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확진자 16명이 추가로 확인된 경기도 의정부의 한 재활병원입니다. 환자 6명과 간병인 5명, 보호자 4명 등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30명으로 늘었습니다. 병원 출입은 금지됐고 5층에 이어 3층까지 동일 집단 격리가 진행 중입니다. 재난 문제를 일반적으로 보냈기 때문에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선별적으로 다 받고 있어서 오늘도 보건소에서 100명 가까이 검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서울 도봉구에 있는 정신과 전문병원에서도 격리 중이던 3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환자 2명, 병원 조리사 1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모두 50명이 됐습니다. 이처럼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생기거나 기존 사례에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시설 특성상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이 많아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집단 감염 시 감염률과 중증도가 높아 더욱 세심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수도권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와 광진구, 화장품 방문 판매 업체와 관련해서 지난 4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모두 8명으로 늘었고, 인천 부평구에 있는 온라인 투자회사 관련 확진자도 최소 6명이 됐습니다. 이틀째 마을 전체가 격리된 전북 정읍시 양지마을에서도 3명이 더 늘어 누적 확진자가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일시적인 등락보다 추석 연휴 전반의 여파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이 끝나는데 환자 증가 추세를 면밀히 분석한 뒤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네, 미국에선 국방부 회의에 참석한 군 고위 간부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같이 회의했던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줄줄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백악관 고위 참모들의 확진도 잇따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독감으로도 10만 명이 숨진다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치명적인 위협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금채령 특파원입니다. 밀리 합참의장과 육해공 3군 총장, 우주작전 사령관까지 미군 최고의 장성들이 줄줄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 국방부 회의에 참석한 해안경비대 부사령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부는 군 수뇌부가 대체 사무공간에서 정상 근무 중이고 임무 수행과 작전, 대비태세 모두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지난달 27일 순직 장병 추모 행사, 그리고 그 전날 있었던 베럿 판사의 대법관 지명식이 군 수뇌부 격리 사태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모두 백악관에서 열렸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27일 행사에 해안경비대 부사령관이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에선 반이민 정책 설계자이자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밀러 선임 보좌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병원에서 돌아온 지 하루 만인데 지금까지 확진 판정받은 백악관 참모와 측근은 10명이 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반 독감으로도 해마다 10만 명 이상이 사망한다면서 대부분 코로나19로 치명적인 위협까지 받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One thing that's for certain, don't let it dominate you. Don't be afraid of it.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TV 토론도 기대된다고 했지만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토론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채령입니다.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 대국이죠.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베트남과 태국은 확진자가 인도네시아의 100분의 1 수준입니다.
사망자도 40~50명대에 머물고 있는데 차이가 뭘까요? 방콕 김원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새로 들어선 묘지들이 야산 하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하루 3~4천여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도 11,000명을 넘었습니다. Pemerintah juga harus rajin, sering gitu mengingatkan masyarakat ya, karena kadang kita 워낙 영토가 넓고 섬이 많아서 자카르타 등 대도시를 제외하면 사실상 방역이 어렵습니다. 반면 베트남은 지금까지 사망자가 35명, 태국은 59명입니다. 관광 국가인 두 나라 모두 7달째 관광객들의 입국을 막으면서까지 방역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누적 검사 수는 123만 건을 넘었고 지금까지 확진자 1명당 평균 996명을 검사했습니다. 이곳 태국도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에는 100일 만에 확진자 1명이 나왔는데 그 동선에 있던 589명을 격리시켰습니다. 시민들의 방역 의식도 크게 개선돼 도심에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시민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기 위해 경찰이 비어있는 관을 싣고 연일 도로에서 캠페인을 벌일 정도입니다. beberapa posisi di lingkungan kita bawa keranda, kita kasih tahu kalau melalaikan semuanya, maka ini adalah akibatnya gitu ya. jadi 인도네시아에서 지금까지 숨진 의사만 115명. 결국 수도 자카르타는 다시 도시 봉쇄가 시작됐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김원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 비용을 내기 어려워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사람들로 2018년 기준 148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들 중 300명가량이 지난해 하반기만 평균 300차례 이상 물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중에는 6개월간 최대 1,000번 이상 치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증세에 비해 물리치료를 과다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나는데 의료급여 수급자인 만큼 진료비는 거의 국비와 지방비를 통해 지급됐습니다. 줄줄 새는 의료급여 실태,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의원.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서울의 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52차례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은 곳입니다. 이 환자는 이 의원을 포함해 여러 의료기관에서 같은 기간 동안 모두 886차례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주로 허리와 목 부분 통증 치료였는데 의원 측은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여부를 알 수 없어 의료급여를 통해 치료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자기 원하는 치료를 의료원에서 받고 또 다른 병원에서 받고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전화를 해서 뭐 이분이 다른 데 다니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이 KBS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 중 물리치료를 지나치게 많이 이용한 경우는 지난해 하반기만 308명에 달합니다. 이들이 받은 물리치료 횟수는 11만 5천여 회, 한 명당 375회나 됩니다. 일부 환자들은 최대 1,000회 이상의 물리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같은 기간 이들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모두 23억 6천만 원 규모로 의료급여 수급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비용은 국비와 지방비에서 지원되고 환자는 회당 1,000원에서 1,5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물리치료가 질병의 수준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졌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의료급여 관리사는 이들 중 87%에 해당하는 267명은 물리치료를 과다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과잉 치료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간 의료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복지부에서 적정성 기준을 마련하고 또 병원들 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조사된 물리치료 횟수는 의료기관들이 시행한 치료 횟수의 총합이라 환자 방문 횟수와는 차이가 있다면서도 물리치료 과다 이용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에게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됐는데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현욱 기자입니다. 논란의 시작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BTS의 병역 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빌보드 차트 1위로 1조 7천억 원의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며 대중예술 분야도 병역 특례 적용 대상에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제안은 공정성에 관한 논란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여당 대표가 나서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편치 못하시고 BTS 본인들도 원하는 일이 아니니 이제는 서로 말을 아끼셨으면 합니다. 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병역법 개정안은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추가돼 있습니다. 예술과 체육 분야에 국한됐던 병역 특례 적용 대상을 BTS와 같은 대중가수까지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병역 특례 문제도 저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은 또 저희 문체부만이 아니고 또 국방부나 병무청 등 관계 기관들하고도 또 국민들의 정서 이걸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정작 당사자인 BTS는 이미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공언한 상황. 팬클럽 아미도 정치권이 논란을 키운다며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특례 기준부터 정비해야 공정성 논란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KBS 뉴스 정은욱입니다. 지난 3년 여름의 경고, 오늘 세 번째 순서로 기후위기의 가장 직접적인 신호, 폭염 문제를 짚어봅니다. 2018년 여름 강원도 홍천의 최고 기온이 41도까지 올라 1942년 대구 40도 기록을 76년 만에 깼습니다. 그해 전국 평균 폭염 일수가 31.4일로 한 달 넘게 폭염에 시달렸죠. 올해는 춥기로 유명한 러시아 시베리아 기온이 최고 38도로 1885년 관측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 사막은 54.4도까지 올라갔는데 공식 기록으로 지구상 최고 기온이었다고 합니다. 이 폭염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세계 곳곳 유례 없는 대형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그럼 한반도는 괜찮을까요? 이정훈 기상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수 소방 차량이 산불에 휩싸인 도로를 뚫고 지나갑니다. 마을에 도착했지만 화염이 집어삼킨 가옥은 손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모두 잿더미가 됐습니다. This devastation, everything we had was here. We lost everything. 미 캘리포니아주의 산불이 2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남한 면적의 16%를 태웠지만 지역을 옮겨가며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Where we are going to cross the 4 million acres burned mark in California this year. It's never happened before in recorded history. 사상 최악의 산불 이전엔 생전 처음 겪는 폭염이 있었습니다. 지난 8월 16일 캘리포니아 데스밸리의 기온은 54.4도를 기록했습니다. We have very clear evidence that global warming is increasing the frequency of extreme wildfire weather conditions in California. 올해 러시아 시베리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름에도 서늘하던 시베리아에 지난 6월 38도의 폭염이 발생하더니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른 겁니다. 올 초까지 9개월 동안 이어진 호주 산불도 뜨겁고 건조했던 날씨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온난화의 결과로 늘어난 대형 산불은 또다시 온난화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실제 캘리포니아 산불로 피어오른 연기가 계속 퍼져나가 태평양 동부까지 뒤덮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인 탄소를 흡수하던 산림은 산불이 오히려 탄소 배출원으로 바꾼 겁니다. Fires emit carbon dioxide and obviously they burn up those very forests which are so vital for acting as carbon sinks. 우리나라도 폭염과 산불,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게 먼저 깨끗해요.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건조한 봄철도 아닌데 나무 사이에 쌓여 있는 낙엽과 장가지들이 바짝 말랐습니다. 폭염이 지속이 되면서 이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산림 내에 있는 가연물, 저희는 이제 연료라고 하는데요. 이 연료가 건조하다 보니까 산불의 발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립산림과학원의 조사 결과 1990년대
연평균 6건 정도에 불과했던 6월 산불은 2010년대에는 30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주로 초봄에 집중되던 산불이 거의 여름까지 더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봄철에도 폭염 수준의 고온 현상이 더 자주 일어나면서 대형 산불이 날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올해 이제 폭염이 안 나타났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폭염에 대해서 준비를 좀 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항상 그 기후변화 때문에 그 지구의 배경 기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2018년 같이 좀 더 강력한 폭염들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상존해 있습니다. 강력한 폭염 뒤에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산불이 전 세계에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도 미리 대비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정부 세종청사 근처에 설치됐던 조형물입니다. 11억 원을 들여 제작한 작품 중에 하나인데 밤에 보면 저승사자 같다는 민원이 쏟아져 4년 만에 철거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우체통으로 기네스북 인증까지 받은 광주광역시 희망 우체통 안에는 편지 대신에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가득했습니다. 3년간 33억 원을 들여 모두 113개 조형물을 세운 강원도 양구군은 시민단체로부터 예산을 낭비했다는 의미로 밑빠진 독 상까지 받았죠. 지역 상징물을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만들겠다는 욕심이 빚은 보여주기식 행정들입니다. 이처럼 귀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다음 사례들은 어떤지 판단해 보시죠. 먼저 국비와 지방비 2,600억을 투입해 건설했지만 개장 1년 만에 애물단지가 된 경남 마산 로봇랜드 사례를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봇을 주제로 한 국내 유일의 테마파크 마산 로봇랜드는 지난해 9월 문을 열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2,600억 원과 민자 1,000억 원까지 모두 3,6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개장 1년간 찾아온 방문객은 모두 23만 명. 예비 타당성 조사 당시 예상한 150만 명의 15%에 불과합니다. 관광시설과 연계한 로봇 연구센터에도 관련 업체 20여 군데만 입주했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자 호텔과 펜션 등 2단계 사업, 즉 숙박 레저 프로젝트는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경상남도 의회는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남도를 질타했습니다. 2단계 사업의 어떤 그 추진 가능성도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행적인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문제점, 수익성이나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한다든지. 1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자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사업을 승인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 청구 의결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 지원이 들어간 실내 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운영이 되지 못해서 그래서 성과가 굉장히 안 좋은 그 실적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7천억 원대 국책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기 위해 2단계 사업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로봇랜드를 떠안겠다는 민간 사업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막대한 세금이 제값을 못한 사례는 다양합니다. 선박 사고를 줄이기 위해 1,300억을 들여 구축한 해상 길 안내 시스템이 내년에 시작될 예정이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박은 전체 20%에 불과합니다. 왜 그런지 이 소식은 경제부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선박은 항해할 때 레이더와 해상 지도에 의존합니다. 넓은 바다를 오가는 배와 초고속 통신망을 연결하기 어려워 내비게이션 체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개 꼈을 적인 좁은 수로에 유조선이 많이 다녀요. 어선들이 운항하기가 좀 불편하죠. 특히 작은 선박들의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3년 전 15명이 숨진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당시 낚싯배를 들이받은 급유선 선장은 레이더 감도가 좋지 않아 낚싯배가 보였다 사라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구상된 게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서비스입니다. 초고속 해상 무선 통신망을 이용해 사고 위험 정보는 물론 주변에 운항 중인 배의 위치까지 알려주고 긴급 버튼을 누르면 해수부 관제센터와 실시간 영상 통화까지 할 수 있습니다. 들어간 예산만 1,300억 원, 세계 최초로 내년에 상용화 예정인데 정작 소형 선박을 포함한 전체의 80%는 이 서비스를 못 쓰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예산이 부족하다며 내비게이션 보급 대상을 3톤 이상 선박으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기지국 설치 장소를 두고 부처 간 의견이 충돌해 사업이 2년이나 지연된 상황에서 대상까지 확 줄어든 겁니다. 그 사고 선박이 해당이 안 되면 우리의 지금 이 내비게이션 개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 예산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 해양 사고의 4분의 1은 3톤 미만 소형 어선에서 일어났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정부 사업은 온라인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같이 삽시다라는 온라인 쇼핑몰 들어보셨나요?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 판로를 넓혀준다며 지난해 말부터 운영해왔는데 입점업체 10곳 중 7곳의 매출이 0원이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년 전부터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해온 업체. 지난 7월 같이 삽시다 쇼핑몰에 입점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하는 플랫폼이라서 이게 소비자들한테 많은 신뢰를 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31개 제품을 내놨는데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 매출은 0원. 다른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한 달 평균 400만 원어치는 팔리는데 정작 정부가 만든 쇼핑몰에선 성과가 없는 겁니다. 저희같이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처음엔 잘 몰랐어요. 아마 일반 소비자들이 아직까지 이제 생소하고. 지난해 말 문을 연 이후 같이 삽시다에 입점한 업체는 모두 1,215곳. 이 중 70%가 물건을 단 한 개도 못 팔았습니다. 7곳은 매출이 10,000원도 안 됩니다. 한 양말 판매 업체는 1,250원, 실내 소품 업체는 3,300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쇼핑몰 운영 9달 동안 전체 매출은 5억 4천여만 원. 지난 여름 동행 세일 때 반짝 상승했다 다시 하락세입니다. 광고가 좀 더 많이 이루어지고 노출이 많이 될 줄 알았는데 또 그런 거는 또 아닌 것 같다. 그 사이 예산은 늘었습니다. 지난해 쇼핑몰 구축에 5억여 원 등 모두 7억 원. 올해는 3배 넘는 2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아직까지 매출 실적이 저조한 것은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온라인 쇼핑몰 특성상 홍보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임신 24주 이내에 허용되는 낙태 시술에 대해서 정부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합법화되는 모든 낙태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24주 이내에 상담과 숙려 기간을 거치면 낙태가 가능하고 임신 14주 이내는 낙태가 전면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낙태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검토하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높은 비용으로 인한 시술 지연을 방지하고 여성 건강 보호를 위해 합법적 낙태 시술에 대해 전면적인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도 질환 등 현행법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 시술에 대해서는 수가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찬반 논란도 여전합니다. 낙태는 여성의 건강권과 밀접하고 급여화를 해야 모니터링도 가능하다는 게 찬성 측의 논리입니다. 접근성을 좋게 해줄 거고 또 제도적인 장치가 있음으로써 낙인이나 부적절한 어떤 잘못된 편견을 없앨 수도 있고 제도적인 대책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모니터링이 된다는 거는. 반면 본인의 선택에 의한 낙태 시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2024년 되면 국민건강보험이 고갈될 입장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요. 또한 이 낙태를 무분별하게 조장할 소지가 농후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한편 정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던 배우자 동의 조항은 낙태 허용 요건에서 삭제하고 약물에 의한 낙태도 합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검은 옷 입은 여성들의 머리 위로 269라는 숫자가 보이더니 붉은 선이 그어집니다. 이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 제269조를 폐지하라는 의미로 2년 전 여성단체의 퍼포먼스입니다. 이 낙태죄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당시 만들어졌는데 태아를 떨어뜨린다는 이 부정적인 용어가 보여주듯이 죄로 규정돼서 처벌받았습니다. 이후에 논란은 끊이지 않았죠.
이 태아의 생명권, 또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에 뭐가 우선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결국 법이 만들어진 지 66년 만인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 조항을 올해 말까지 바꾸라고 주문했고 임신 14주 이내 낙태는 전면 허용한다는 정부 개정안이 나온 겁니다. 이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여성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후퇴한 법안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반면에 일부 단체는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한동안 논란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송금한 기자입니다. 정부는 형법 개정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낙태 처벌 조항 등은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등 23개 단체 모임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조항이 그대로 남게 돼 그 자체로 위헌이란 주장입니다. 특히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명백한 후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수를 기준으로 한 허용 사유라든지 상담 혹은 숙려기간, 의사 거부권 이러한 이제 허용 기준을 만드는 거는 새로운 처벌 기준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성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 때문에 프랑스는 2015년 숙려기간을 폐지했고 영국은 원하는 경우만 상담을 받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에 반해 낙태죄를 사실상 부활시킨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신 주수를 명확히 판단하기 힘든데 불명확한 개념을 형법에 넣는다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측은 사실상 24주까지 낙태 허용 기간을 심각하게 확대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24주면 아기는 엄마가 분만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란다. 이런 아기를 사회 경제적 사유로 낙태한다는 것은 명백한 살인 행위이다. 전국의 여성대학 교수 174명도 개정안이 태아 살인을 정당화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삼성전자 한 임원이 자신을 국회 출입기자로 등록한 뒤 기자 출입증을 이용해 의원실을 자유롭게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임원을 수상하게 여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밝혀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에 한 삼성전자 임원이 매일 찾아왔습니다.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의혹과 관련해 류 의원이 삼성전자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직후였습니다. 명함을 보면 대외협력팀 소속 이모 상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임원은 국회 출입을 위해 필요한 의원실 방문 확인을 매번 거치지 않았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국회 건물에 들어가려면 주민등록증 등을 맡기고 의원실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류 의원이 확인해보니 언론사 기자 출입증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국회에 이렇게 막 불쑥불쑥 올 수가 있나 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삼성 간부라고 했는데 출입기자로 왔다 갔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국회 출입기자 명단, 해당 임원의 이름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의원실에서 건네받은 삼성전자 명함에 적힌 것과 같았습니다. 류 의원은 이 임원이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이 임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국회 소속사로 등록된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는 오늘 폐쇄됐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는 해당 임원이 2016년부터 국회 출입기자 등록을 했고 출입 목적이 보도 활동과 관련이 없으면 출입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삼성전자 부사장의 증인 채택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동료들의 점심을 매일 준비하라는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도 이런 징계가 부당했다고 판정했는데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해당 직원에 대한 재징계까지 검토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 조모 씨는 지난해 5월 상사로부터 퇴사를 강요받았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 1년 가까이 해오던 직원들 점심 식사 준비를 조 씨가 더는 못하겠다고 밝힌 뒤였습니다. 시장을 봐오라고 해요. 내일은 미역국 먹고 싶으니까 그 재료. 밥 안 하겠다는 게 이래 중재인가 싶어가지고요. 서럽기도 하고. 퇴사 강요에 불안감을 느껴 노조에 가입한 조 씨.
그러자 이번에는 노조 탈퇴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이를 거부하자 조 씨는 다른 지점으로 발령이 났고 대기 발령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다시 문제의 지점에 발령난 조 씨에겐 첫날부터 금고로 쓰이던 방에서 대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창문도 환풍기도 없는 곳에서 버티던 조 씨는 호흡곤란으로 쓰러졌고 결국 우울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이러다 여기서 죽는 거 아닌가. 병가를 신청하고 입원하자 이번에는 무단결근이라며 정직 6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 발령과 징계 모두 부당 노동행위와 부당 징계라고 판정했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 씨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를 금지했었다고 밝혔던 새마을금고 중앙회. 그런데 내부 문서를 보니 재징계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가능하면 징계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힘없는 직원에게 잘못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건 아닌지. 해당 지점은 부당 노동행위나 괴롭힘은 없었다고 밝혔고 중앙회 측도 재징계가 아니라 노사관계를 잘 해결하라는 원칙적 지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연간 50억 원의 예산을 쓰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란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현직 연구원장이 주유비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직원 채용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됐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난해 272개 공공기관 중 온실가스 감축률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권택민 연구원장의 관용차 때문입니다. 관용차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권 원장이 목표치의 2배 넘게 차를 쓴 겁니다. 1년 주유비만 1,100여만 원. 원장님, 관용차량 주유비가 1년에 1,000만 원이 넘던데요. 그 주유비를 다 어디에 쓰신 건가요? 6만 킬로미터 넘게 달려야 나오는 금액. 그런데 운행일지에 적힌 건 절반 수준입니다. 그거는 실무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고 기관 차량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썼어요. KBS가 입수한 주유 내역을 보면 권 원장 자택 주변도 많았습니다. 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자택 근처라던가 주말 전날 이게 상습적으로. 최근 2년 동안 연구원에서 뽑은 장애인 근로자 5명의 지원서. 공통적으로 적힌 카페 이름, 한 복지시설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왜 이런 특정 경력상이 다 있을까? 그 해당 복지관에 저희 기관장의 따님이 복지사로 근무를 했던 걸. 권 원장 취임 이후 실습 제도까지 새로 만들어가며 딸이 있던 기관에 장애인들을 채용한 겁니다. 실제 계약도 그쪽에서 다 만들어주셨고 진행하는 것과 적절한 상대상에서 그 부분이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해당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같은 재단의 기관으로 옮긴 딸은 이직 1년도 안 돼 대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작은 기관일수록 얼마나 사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그런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회계에 불투명적으로. 권 원장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신설한 제도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공급한 아파트에서 5년 동안 3만 5천여 건의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하자를 낸 건설사들은 별 제재 없이 공사를 계속 수주하고 있습니다. 손은혜 기자입니다. LH가 공급한 임대 아파트입니다. 천장과 벽에 물이 새고 곰팡이가 핀 지 2달째. 수차례 민원에도 하자 보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어쩔 때는 이거 보면서 밥 먹다가 토할 뻔했고 매일매일 이것 때문에 알 수 없는 두통이 생겨요. 지난 5년 동안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3만 5천여 건에 달합니다. LH는 하자 보수에 나서지 않는 업체에는 품질 미흡 통지서를 보내고 다음 입찰에서 벌점을 매긴다고 주장합니다. LH의 심사평가 기준표입니다. 100점 만점에 품질 미흡 벌점은 최대 1점입니다. 말을 안 듣는 업체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변별력이 다른 쪽에서도 많이 좌우를 한다면 이것이 또 작게 보이는 거죠.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품질 미흡 통지를 받은 업체는 모두 98개. 이 가운데 25%가 2번 넘게 경고를 받았습니다. 남양건설, 범양건설 두 업체는 5번의 통지를 받았지만 계속 LH 아파트를 지어왔습니다. 부실 관리에 대해서 명확한 그 평가 기준들을 만들어서 몇 회 이상은 입찰 제한 등
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명확하게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심지어 하자 보수를 하지 않은 업체를 대신해 LH가 직접 보수를 해준 적도 있습니다. LH는 업체 측에 구상권을 청구했다면서도 보수 비용을 회수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